네, 그리고 다음 이제 1845년으로 갑니다. 이 투기의 역사를 보면은 신기술의 개발이 항상 투기꾼들을 흥분시킵니다. 지금 AI가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때도 신기술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운하였습니다. 1767년에 맨체스터 북서부의 위슬리 광산에서 방직 공장 단지가 있는 맨체스터 남서부의 런코너에 있는 약 45km짜리 듀크 브리지워터 운하가 건설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운하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약 20년 동안 영국에서는 1500km가 넘는 운하가 건설되었고 운하 건설 회사들의 주가는 하늘을 쳤죠. 운하는 투자자들한테 대규모의 자본이득과 배당 수익을 남겨줬습니다. 지금은 운하가 별게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았죠. 이 운하는 석탄이라든지 공산품 또 농산품 이런 것들이 물류 비용을 크게 낮춰줄 수 있는 혁신적인 신규 수료였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었던 거죠. 운하 덕분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운하가 기존 질서를 바꾸고 새로운 시대를 열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 실제로 상품값은 하락하고 운하 인근의 땅값은 상승을 했습니다. 1792년에 운하 투기는 절정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모든 투기에는 종말이 있죠. 1792년 운하 투기는 프랑스의 혁명 전쟁이 공황으로 이어지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운하 회사들의 주가는 폭락을 하고 자본 수익률은 50%에서 5%까지 주저앉았죠. 근데 물론 이 운하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기술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에도 운하라는 건 있었죠. 근데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바로 철도죠. 철도. 철도를 처음 본 사람들은 완전히 처음 본 것이었기 때문에 뭔가 기대를 하면서도 약간 공포도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증기기관차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증기기관에서 나오는 연기가 새를 죽게 하고 양을 까맣게 만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죠. 그리고 이 굉음 때문에 소들이 풀을 뜯지 못하고 닭들이 달걀을 낳지 못할 거라고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철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가루가 돼서 죽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죠.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이 철도 건설은 강력한 반대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모든 신기술들이 처음에는 이런 반감으로 인해서 조금 정체가 되죠. AI 역시 그렇죠. 또 이 영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이 여우 사냥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주변에 철도가 생기는 것에 반대를 했고 또 옥스퍼드나 이튼 칼리지 같은 대학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이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열망은 꺾을 수가 없었죠.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의 철도는 두 차례나 투기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첫 번째 투기는 1825년 미국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근데 이때 투기 열풍은 이해 말에 발생한 경제 위기 때문에 잠깐 반짝하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6년 후에 1831년 리버풀과 맨체스터 사이를 연결하는 철도가 개통되자마자 이 회사는 이 투자자들한테 약 10%의 배당금을 지급했고 그로 인해서 주가는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투기 역시 1837년 경제 공황이 퍼지자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1840년대 철도 주식들은 이 발행가 수준까지 이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되죠. 이렇게 몇 번의 급등과 폭락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서야 이 대중들은 철도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시작을 했죠. 1842년에 이 젊은 빅토리아 여왕은 이 생애 첫 번째로 철도 여행을 나섰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되었겠죠. 이 철도가 안전하다는 그런 인식을 줬을 겁니다. 그리고 철도 주변에 땅값이 오른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지주들도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철도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철도 발전은 인간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조금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이 철도의 속도를 이야기하면서 거리를 시간과 분 단위로 표현을 하기 시작했죠. 몇 시 몇 분에 도착한다 이런 것들을 이때부터 좀 체계적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철도가 이 인간 세상을 너무 많이 바꾸니까 한 철도 회사 대표는 이 철도 덕분에 우리가 평생 얻게 될 정보는 2배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비슷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 이 철도의 이 발전은 정보통신의 발전과도 비슷합니다. 이 신문이라든지 편지 이런 것들을 원래 같으면 마차 이런 것들로 전했어야 됐는데 철도로 빠르게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영국 국민들은 철도 덕분에 이런 정보의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영국의 지역 갈등이 점차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철도 회사의 주식은 어떤 공황이 와도 안전할 거라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1836년 이 몇몇 사람들은 이 철도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깔 게 아니라 이 정부가 좀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철도 노선을 계획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역시 이때도 당시에 팽배해 있던 자유방임주의 이 때문에 영국 정부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철도는 무계획적으로 건설되었죠. 철도회사의 설립과 철도건설은 누구나 돈만 모을 수 있다면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철도국이라는 것이 있긴 했지만은 이름만 있을 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진 않았죠. 이쯤 되니까 이제 다시 투기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1844년 당시에 영국 경제 상황은 나쁜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자율은 지난 10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따라서 철도의 건설 비용이 낮았겠죠. 또 그 때문에 회사의 단기 순이익은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당시에 영국의 3대 철도회사는 이자율의 거의 3배에 이르는 10%의 배당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철도회사의 순이익이 증가하기 시작하니까 너도나도 이제 철도회사를 건설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845년 1월 16개의 노선의 철도 건설이 계획되고 4월이 되니까 50개의 철도회사가 등록을 합니다. 근데 모든 투기가 그렇듯이 이 과정에서도 부정행위가 만연을 하게 됩니다. 철도회사를 만들어서 이 상장을 시키면은 그 회사의 주인과 주인 친구들은 주식을 따로 빼돌려 놓고 소량의 주식만 시장에 유통을 시켰습니다.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면은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죠. 또 그 과정에서 허위 가장 기사 이런 것들을 내보내서 계속 주가 상승을 부추겼죠.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오르면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전의 벤처 투자자들과 똑같이 이 철도회사 발기인들은 설립인들은 철도를 깔아서 돈을 벌 생각보다도 그냥 철도회사를 만들어서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 생각만 하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 많은 부정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도회사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를 간소해버리죠. 이때 당시에 로버트 필 수상은 자유방임주의 논리를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지난 행적을 보면 자유방임주의자가 아니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해 전인 1844년에 영란은행이 보유한 금보다 1,400파운드 이상의 은행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은행이 돈을 발행하는 것을 막는 것, 이것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의미하죠. 그런데도 이런 것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은행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한 투기를 막았다고 자화자찬까지 했습니다. 그런 로버트 필 수상이 이 철도 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절차를 간소화해버린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철도 투기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려는 영란은행을 견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쯤 되면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죠. 실제로 이때 당시에 상당수의 의원들은 이 철도회사의 실제 발기인이거나 주주였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철도 건설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버트 필 수상 역시 그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뒤에 영국 의회는 투기꾼 2만 명의 신분을 공개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157명이 의원들이었고 257명이 성직자였다고 합니다. 사회의 지배계층들이 이 투기에 실제로 연루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주 서민들 그리고 빈곤층들까지 여기에 투기를 했었는데요. 나중에 조사한 사실이지만은 이 37,500만 파운드어치 주식을 청약한 이 사람을 추적해봤더니 이 옥상 셋방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파출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이 투기에 참여를 했다는 거죠. 당시에 더 타임즈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청약꾼들 가운데 조만간 파국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지금 당장 주식을 팔고 투기 대열에서 이탈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투기꾼은 없었다. 그런데도 투기꾼들은 자신만을 제외한 모든 인간이 죽는다고 믿는 것이다. 실제로 위험한 것은 알지만은 나는 거기에서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이 믿고 투자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투기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던 1845년 여름에 이 허더슨은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이 허더슨은 철도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이 가난한 집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많은 철도 회사들을 소유한 기업인으로까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투기가 계속되는 동안 이 허더슨은 영국 국민의 영웅으로 칭송됐습니다. 심지어 허더슨 회사의 주주들은 이 허더슨의 기념 동상까지 건립하자고 제안했고 이런 제안이 나오자마자 2만 파운드의 돈이 모이기도 했죠. 이 철도 투기에 대한 열풍은 해외에도 번졌습니다. 남미 가야나에서 인도 벵골까지 수만 킬로미터의 철도 건설이 계획됐죠. 그리고 이 철도 계획을 근거로 주식이 팔렸습니다. 아일랜드에는 약 100개가 넘는 철도 노선이 계획되어서 인가 신청을 했고 1845년 이해 9월 한 달 동안 인가 신청을 한 철도 노선은 약 450개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철도 건설이 신청이 되고 인가가 되고 이것들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니까 이 철도 회사들은 이 철도를 깔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최초에 돈을 빌려서 주식 청약을 한 사람들한테 주식 대금을 내놔라고 달라고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실제로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당시에 대부분 철도 회사들이 이 주식 대금의 일부만 받고 주식을 매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10월 초에 이 주식 대금 납입을 위해서 이 투기꾼들이 보유한 주식을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투기가 반대 방향으로 돌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주식을 내다 팔기 시작하니까 주가는 내려앉기 시작했죠. 이때 10월 14일
엘리어터라는 사람이 이 런던 하이파크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했는데 조사 결과 그의 몸에는 수많은 철도회사의 이름이 기록된 쪽지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의 15일에는 또 영국의 영란은행의 금보유량이 감소하기 시작해서 이자율을 올려서 3%를 유지할 거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자율 인상 뉴스가 전해지니까 주식시장에는 또 한 번 발작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방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마배 사태까지 벌어졌죠. 10월 말에 그레이트 웨스턴 철도회사의 주가는 최고점 대비 40% 폭락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이 철도 투기가 이전의 투기와 마찬가지로 금융공황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철도 주식회사들의 주가 폭락뿐만 아니라 금융 전체의 공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철도 청약을 했던 투기꾼들은 이 청약을 취소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회사들은 이런 취소를 무시하고 주식을 그냥 보냈습니다. 배정을 한 거죠. 요즘도 그렇지만 보통 이 청약을 할 때 자신의 능력보다 많은 주식수를 청약을 하게 되죠. 근데 사람들이 취소를 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원치 않았던 만큼의 주식수를 떠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주식의 수만큼 또 주식회사들한테 이 철도 회사들한테 주식 대금 납입을 독촉받게 된 겁니다. 1846년 한 해 동안에만 이 청약자들이 납입해야 할 주식 대금이 약 4천만 파운드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 투기꾼들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또 자신의 월급, 또 개인적인 소비 지출을 줄여서 이런 주식 대금을 납입을 해야 했었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출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지출이 줄어들면 당연히 산업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된 거죠. 또 게다가 당시에 여름에 흉자까지 겹쳐서 영국 경제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철도가 많이 생겨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이 철도의 일상화로 인해서 언제든지 이 주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과거처럼 재고를 쌓아둘 필요가 없게 되었죠. 또 그 때문에 수요도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맞물리면서 경제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진 거죠. 이때 상당수의 유명인사들이 파산을 선고받았고 또 중산층도 많은 타격을 입었는데 매일매일 자살 소식이 들려왔고 딸들은 빵을 구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을 해야 됐고 아들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가족들이 산산이 흩어진 거죠. 1847년 1월에 이 영란은행은 금보유량이 계속 줄어드니까 다시 이자율을 4%로 인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은행을 못 믿고 금을 찾아가기 시작을 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자율을 더 올린 거죠. 근데 이런 경제 불황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상황이 더 안 좋아지죠. 그래서 영국의 재무부 채권 값이 폭락을 하게 되고 또 채권이 폭락을 하자 또 사람들은 영국을 믿지 못하고 또 더 안전한 금을 사들인데 혈안이 되었죠. 그런 악순환이 지속되었습니다. 1847년 10월 18일에는 은행 3개가 파산을 하고 메이저 은행이었던 리버풀 은행마저 무너지게 되죠. 이 채권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단기 우량 채권의 수익률도 10%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금 보유량은 50만 파운드로 떨어졌고 외환 보유량도 150만 파운드까지 하락을 한 상황이었죠. 이런 사태가 조금만 더 지속되면 이 영란은행마저 금태환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23일 날 영란은행은 은행법을 무시하고 무조건 재할 할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의회로부터 얻어냈습니다. 재할 할인을 해준다는 것은 채권을 매입을 해주는 거죠. 시중에 있는 채권을 다시 사들이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금융공황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게 되죠. 자, 근데 이렇게 공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은 마땅히 해야 할 절차들이 있죠. 범인을 잡아야겠죠. 근데도 이 허드슨은 1848년에도 여전히 이 철도 산업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848년 어떤 단체는 이 철도 투기에 대한 분석을 한 팜플렛을 발행을 했는데요. 그 제목이 그 시대의 버블, 철도 투자의 오류라는 팜플릿이었습니다. 여기에 저자들은 이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자본금에서 돈을 빼내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이런 허드슨 같은 사람들을 비난했죠. 이 팜플릿이 공개되자마자 또 철도회사 주가는 또 한 번 더 폭락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미 철도가 많이 깔렸기 때문에 이 철도의 이익률은 처음처럼 그렇게 높지 않았죠. 이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에 요금은 낮아지고 매출액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배당률도 낮았었죠. 이제 철도왕이 퇴위할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허드슨의 동상을 지어야겠다는 이런 헛소리를 하지는 않는 상황이 된 거죠. 국회의원들 역시 이 철도왕 허드슨을 비난했습니다. 의원들은 자신들한테 계속 돈을 벌어줄 때나 협력관계지 돈을 못 벌어주면은 바로 버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도 이 허드슨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허드슨의 처남이자 동업자였던 리처드 니콜슨이라는 사람은 강으로 뛰어들어서 자살을 하게 되죠. 이 허드슨은 기소되진 않았지만 이 온갖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 만천하에 공개돼 버렸습니다. 허드슨은 이 주주로부터 받은 돈을 사적으로 사용을 했죠. 돈을 빼내서 도박을 한다거나 이 저택을 구입하는 데 사용을
했었죠. 결국 이 허더슨은 채권자들을 피해서 대륙으로 도망을 쳤고 유럽 대륙으로 도망을 친 거죠. 이 빚을 갚는데 이 남은 여생의 대부분을 소모해야만 했습니다. 1859년에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6년 뒤에 빚을 갚지 못해서 체포되죠. 그리고 1871년에 죽었는데 그때 당시에 남긴 재산은 100만 파운드짜리 땅과 200파운드 현금뿐이었다고 하네요. 아주 쓸쓸한 최후죠. 자, 이렇게 철도 투기가 막을 내립니다. 근데 이 저자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 철도의 버블이 철도 투기가 마냥 나쁘기만 하냐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이 철도 투기가 마냥 나쁜 것이었을까요? 철도 투기는 부정적인 영향만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1855년에 영국에서 가동된 철도의 길이는 모두 8,000km에 달하는데 이 길이는 프랑스와 독일에 있는 철도의 길이의 합보다 약 7배가 넘는 것이었습니다. 이 투기로 돈이 몰리면서 그만큼 철도가 많이 깔렸다는 거죠. 이런 많은 철도가 영국 경제에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렴한 대량 수송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이 저렴한 대량 수송은 산업혁명에 기여했습니다. 또 심각한 불황이었던 1840년도 당시에 철도 건설 붐이 일어나면서 약 50만 명의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50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한 규모라고 하면은 당시에 이 철도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 전체와 비슷한 수준이었죠. 자, 그러면은 이 투기가 어느 정도 유익한 면도 있다라는 이 논리를 현대에 가져오면 어떨까요? 현대라고 하면은 이 책이 쓰여지고 있는 1990년대입니다. 인터넷 버블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 당시에 나오는 말들을 보면은 철도혁명 시기에 나왔던 말들과 비슷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세대 간의 차이도 줄고 그러면서 이 격차가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구텐베르크의 인쇄 기술이 중세를 바꿔놓듯이 인터넷이 우리가 정보를 보는 속도 그리고 인간의 문화를 극적으로 변화시킬 거라고 말을 했죠. 이 철도와 달리 인터넷망은 철도처럼 많은 자본이 필요하진 않았지만 철도 회사들 못지않게 자본을 끌어들여서 주가는 많이 올렸죠. 아마존 같은 회사는 적자였는데도 불구하고 1998년 한 해 동안 18배가 올랐습니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이 철도와 인터넷은 더 이상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아니라 투기의 원천이면서 그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결론적으로 이 철도 투기는 일부 유용한 점이 있긴 했지만 그 유용한 점이 효과를 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뿐더러 버블이 터진 직후에는 실물 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쳤다는 게 이 저자의 의견입니다. 이 철도 버블이 터지면서 실질적인 성장률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투기로 인해서 기술이 발전하고 많은 인프라망이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너무 방관하거나 동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 저자의 의견이죠. 다음은 이제 배경이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미국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책에 따르면은 이 미국은 이 애초부터 본질적으로 투기적인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개척은 본질적으로 투기였다는 거죠. 이 콜럼버스 역시 투기꾼이었습니다.